차가운 가을의 첫 햇살이 고요한 한비 씨의 오래된 지붕들을 막 비출 때 80세의 금이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 시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는 물건으로 가득 찬 묵직한 가방이 메어져 있었다. 세월에 굽은 그녀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길을 따라 움직였다. 조각된 창문이 있는 낡은 목조 가옥들을 지나고 사가가는 울타리, 그리고 아침 공기 속으로 황금 동전처럼 조용히 떨어지는 노란 은행잎을 가진 고목을 지나쳤다. 걸음걸음이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무릎의 관절염은 심한 통증을 경고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시장에 그녀를 기다리는 단골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대 레시피로 만든 할머니의 집에서 만든 김치와 달콤한 산딸기잼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데 익숙했다. 이 놀라운 여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 수천 명의 마음을 울리고 전국 수많은 사람들을 뿌진정한 인간의 정의와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금이 할머니는 1943년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려운 시기였. 공장에서 일하던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감자 껍질과 들나물로 만든 죽을 먹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야 했다. 굶주림과 궁핍은 그녀의 어린 시절 동반자였고 그것이 그녀가 어릴 때부터 빵 한 조각, 죽 한 숟갈, 깨끗한 물 한 방울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유였다. 이 잔혹한 전쟁의 시기에 얻은 생존의 교훈은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며 그녀의 성격을 강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동시에 타인의 고통과 비참함에 대해 자비롭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아무리 배고파도 부모를 전선에서 잃은 옆집 아이들에게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 무한한 친절은 어린 금이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었다. 한빛 시장은 오래된 상업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시의 중심 광장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들의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은 발해 있었다. 이곳은 도시의 심장부였고 모든 상업의 생명선이 이곳을 통해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고기와 생선부터 오래된 유기그릇과 주민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몰래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불상까지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다. 나무 가판대들이 광장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갓 구운 빵, 훈제 생선, 오이 피클, 배추김치의 향기로 가득 찬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이 미로는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외침, 동전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물건을 실어온 낡은 수레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금이 할머니의 가판대는 세 번째 줄 맨 끝,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 덕팔 할아버지가 30년 전 설치해준 낡은 천막 아래에 있었다. 햇빛과 비바람에 바래고 수많은 덧대기와 꿰맨 흔적이 있는 이 천막은 그녀에게 마치 진짜 집과 같았다. 그녀는 평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낡은 판자로 만든 나무 가판대는 수천 명의 손길에 닿아 반들거렸고 그 위의 모든 균열과 옹이는 그녀의 손금처럼 익숙했다. 이 가판대 위에 그녀는 삶을 진열해 놓았다. 도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직접 딴 산딸기로 만든 잼병들, 그녀의 허름한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오이와 토마토로 만든 김치, 그리고 전기세 미납으로 인해 자주 전기가 끊기는 지역의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 아래서 긴 겨울밤 동안 손수 뜬 따뜻한 양말들, 가판대 위에 놓인 잼병 하나하나에는 단순히 과일과 설탕뿐만 아니라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숲에서 보낸 여름날의 추억, 새들의 지저김과 나무잎의 바스락거림, 오래된 범랑 양동이의 산딸기를 따면서 쉬었던 졸졸 흐르는 개울소리. 금이 할머니는 자신이 산딸기를 땄던 모든 나무, 산딸기가 특히 달콤하고 향긋하게 자라던 모든 들판을 기억했다. 그녀는 숲을 잘 알았다. 어린 시절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음에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참나무로 깎아 만든 낡은 지팡이를 지지대 삼아 혼자서 숲을 거닐었기 때문이다. 잼을 만드는 과정은 그녀에게 신성한 의식과 같았다. 그녀는 결코 현대적인 레시피나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설탕, 신선한 과일, 그리고 증조 할머니에게 물려받아 100년이 넘은 구리 냄비만 사용했다. 금이 할머니의 김치는 정선신의 저녁에 그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유명했다. 그 비결은 대대로 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소금물 레시피에 있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그 비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만 오이를 따서
신선함과 아삭함을 잃지 않도록 그날 바로 담갔. 참나무잎, 마늘, 딜, 모링가. 이 모든 재료는 그녀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우거나 숲에서 땄으며 다른 곳에서는 결코 사지 않았. 그녀의 지하 저장고는 에메랄드빛 오이, 붉은 토마토, 황금빛 호박이 떠있는 10개짜리 3리터 병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비씨 주민들의 식탁에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 뜨개질 양말은 금이 할머니의 특별한 자부심이었.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12시간 교대 근무 후 공장에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바늘을 빠르게 움직이며 평범한 실로 전선의 군인들을 위한 따뜻한 옷을 만들 때 뜨개질을 배웠다. 어린 금이는 옆에 앉아 이 과정을 매료된 듯 지켜보았고 어느 날 어머니는 그녀에게 바늘을 건네며 말했다. 배워둬라, 딸아. 이 기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금이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뜨개질을 하며 고대 한국 문양과 자신의 상상력을 결합한 복잡한 무늬의 양말을 만든다. 각 양말은 독특하고 특별하며 추운 겨울밤에 이 양말을 신을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만들어진다. 한비씨 주민들은 금이 할머니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잼과 김치를 먹고 자랐고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에 그녀의 양말 덕분에 따뜻함을 얻었. 그녀는 이 도시의 일부였고 살아있는 역사였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 노인들은 그녀에게 물건을 사러 올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말과 좋은 조언을 얻으러 왔. 그녀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자녀와 손주의 생일을 기억했으며 건강과 일에 관심을 가졌. 혼자 사는 많은 노인들에게 금이 할머니의 가판대를 방문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 속 유일한 밝은 순간이자 그들의 운명의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 그녀의 정직함은 전설적이었.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이 없었고 상한 물건을 판 적도 없었으며 무게나 가격을 속인 적도 없었. 만약 제만병이 그녀 자신의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공짜로 주거나 버렸을지언정 결코 팔지 않았. 양말의 실밥이 풀리거나 무늬가 고르지 않은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고치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 그녀는 품질 없는 것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직함은 단순히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통해 물려받은 깊은 믿음이자 그녀의 영혼과 마음의 일부였.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날 아침, 금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섬세하게 물건들을 정리했. 연한 호박색 사과잼부터 진한 루비색 체리잼까지 색깔별로 잼병들을 배열했. 손님들이 모든 무늬와 색깔을 볼 수 있도록 두 나무 기둥 사이에 걸어놓은 특별한 끈에 양말들을 걸었.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올라 그녀의 낡은 뼈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그녀는 거의 행복하다고 느꼈다. 몇 시간 후에 자신의 평화로운 삶이 파괴되고 운명이 예상치 못한 가장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였. 시장은 서서히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손주들에게 오이를 사주곤 하는 인근 거리의 노인들이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자연식품을 찾는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이 왔. 그리고 추운 공장에서 긴 겨울 교대 근무를 위해 양말을 사러 오는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뒤를 이었. 금이 할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고 나이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전을 세고 특별히 보관해둔 낡은 신문지로 조심스럽게 물건을 포장했다. 그녀는 도시의 어느 관청에서 이미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박 과장의 검은색 고급차는 이미 불행과 불의를 싣고 관청을 떠나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차는 선팅된 창문과 정부 번호판을 달고 한비씨 중앙광장, 오래된 시장이 있는 곳으로 서서히 진입하여 정문 바로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 아래에 멈춰섰다. 승객들이 안에서 논의하는 동안 엔진은 몇 분 동안 조용히 웅웅거렸고 불길해 보이는 이 차를 알아차린 상인들은 걱정과 불안감에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방문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리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는 더 무거워지는 듯했고 심지어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작아지는 듯했다. 마치 시장 자체가 문제의 도래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죽여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박 과장이 차에서 가장 먼저 내렸. 50대 남성으로 기름지고 부은 얼굴에 흙탕물 같은 날카로운 작은 눈, 그리고 좀처럼 웃지 않는 얇은 입술을 가졌다. 만약 그가 웃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비웃음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비싼 정장에 꽉 조여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 그의 두꺼운 손가락에는 커다란 금반지가 빛나며 그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받아온 뇌물과 갈취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박 과장은 15년 동안 시청 단속반에 있어 이 기간 동안 그는 도시의 모든 상인들에게 진정한 폭군이 되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는 구실로 어떤 가게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반대로 적절한 뇌물을 받는 대가로 어떤 위반이든 눈감아 줄 수 있었다. 과장 뒤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무표정한 얼굴과 공허한 눈을 가졌으며 공감이나 이해심은 없고 오직 상사의 명령에 대한 어리석은 복종과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만 있었다. 첫 번째 경찰관인 김순경은 키 크고 어깨가 넓으며 대머리에 목에 거친 흉터가 있었는데 제복깃 아래로 숨기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잔혹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억지로 통제하려 했었고 때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기도 했다. 두 번째 경찰관인 이순경은 그의 파트너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키가 작고 마른 몸에 끊임없이 깜빡이는 눈, 그리고 항상 축축한 손바닥을 가졌다. 그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이 희생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박 과장은 역겹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의 섬세한 취향을 모욕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깨끗한 하얀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의도적으로 코를 막았다. 시장은 신선한 채소, 수제빵, 그리고 가을 낙엽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향기를 기분 좋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박 과장에게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소박한 노동, 그리고 정직한 생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 도시의 주인인 귀족이라고 여겼고 도덕적 원칙이나 후회 같은 것은 그의 어두운 영혼을 방해하지 않는 채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박 과장이 권력을 잡게 된 이야기는 한비씨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비록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듯 이야기했지만 말이다. 20년 전 그는 겨우 박봉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구청의 하급 공무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정직한 노동으로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부와 권력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뇌물, 배신, 그리고 비열한 행동으로 점철된 그의 경력의 시작이었다. 그는 동료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상사를 모함하며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협박하며 서서히 승진하여 시청 단속반의 과장이 되었다. 이 직책은 도시의 모든 상인과 사업가들에게 거의 무한한 권한을 주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불안하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박 과장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물건을 치우고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이미 그들의 도주 시도를 눈치채고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져 시장과 아무 관련 없는 행인들까지 멈춰 세웠다. 경찰관들은 재빨리 출입구에 자리를 잡아 퇴로를 막았고 상인들은 오늘 검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검열은 많은 이들에게 물품 압류, 벌금, 심지어는 체포로 끝날 수도 있었다. 세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가판대에 서 있던 금이 할머니는 아직 도착한 손님들을 보지 못했지만 시장 전체를 감싸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두부와 신선한 코코넛 우유를 파는 이웃인 박씨 아주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가판대 아래로 무언가를 급히 숨기는 것을 보았다. 헌책과 오래된 동전을 파는 오래된 상인인 강씨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닫기 시작했다. 보통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담을 건네던 수상한 가전제품을 파는 젊은 영철이마저 갑자기 진지해지며 도망갈 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박 과장은 천천히 줄을 따라 걸으며 각 가판대와 상인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의 작은 눈은 물건, 서류, 사람들의 얼굴을 훑으며 그가 구실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위반의 흔적을 찾았다. 그의 뒤에는 그의 어떤 명령이든 즉시 따를 준비가 된 경찰관들이 있었다. 물건 압류, 상인 체포,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일이라도 말이다. 박 과장은 몇몇 가판대에서 멈춰서서 물건을 들고 냄새를 맡으며 역겨운 듯 코를 찡그린 다음 던져버렸다. 심지어 가장 신선하고
최상급의 제품도 그랬. 그는 자신의 권력을 즐겼고 상인들의 눈에 비치는 명백한 두려움에 도취되었으며 자신이 상황의 진정한 지배자라고 느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갓 구운 빵과 만두를 파는 젊은 여성 은하 씨였다. 박 과장은 그녀의 가판대로 가서 만두 하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고는 즉시 바닥에 던져버렸. 만두는 갓 만들어져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지만 말이다. 은하 씨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만두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었다. 이게 무슨 독약이야?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물어. 그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네 서류는 어디 있어? 위생증명서, 사업허가증은? 은하 씨는 두려움에 떨며 서류철을 그에게 내밀었지만 박 과장은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철을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모든 물건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은하 씨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감히 말대꾸하지 못했. 박 과장과 말다툼하는 것은 소용없고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 다음 희생자는 도시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양봉장에서 직접 꿀을 파는 노인 최 씨 할아버지였. 그는 평생 양봉업을 해왔고 그의 꿀은 독특한 맛과 약효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 그는 할아버지가 들어본 적도 없는 품질 증명서, 수의사 증명서,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요구했. 최 씨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하려 하자 과장은 그저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이 변했어요, 할아버지. 서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다시 경찰관들은 할아버지의 간절한 애원과 부탁을 무시한 채 꿀병들을 커다란 검은 봉투에 쓸어 담기 시작했. 시장의 분위기는 매분 매초 더욱 긴장되었. 상인들은 창백하고 겁에 질린 채 가판대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몇몇 여인들은 조용히 울었고 남자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도 과장과 그의 경비병들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떤 저항이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박 과장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모두 기억했다가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복수할 것이었다. 항상 그래왔고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를 오랫동안 받아들여왔으며 그것을 그들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겼다. 한편 박 과장은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그의 시선은 세 번째 줄 맨 끝에 유리병들과 뜨개질 양말이 놓인 작은 가판대에 멈췄다. 그는 아직 이 가판대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지만 이곳이 오늘 그의 주요 희생자가 될 곳이라는 것을 무언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얇은 입술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금이 할머니의 가판대로 직행했다. 이 대면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이 드라마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건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과장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 느낌은 그녀에게 오늘이 그녀의 길고 힘든 삶의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박 과장은 금이 할머니의 소박한 가판대 앞에 멈춰서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앞에 있는 것이 노인의 정직한 상업장이 아니라 그의 고귀한 관심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더미인 양 말이다. 그의 작은 눈은 정돈된 잼병들, 알록달록한 뜨개질 양말, 수년간의 정직한 노동으로 반들거리는 낡은 나무 가판대를 천천히 훑었고 그의 기름지고 부은 얼굴에는 깊은 혐오감이 나타났다. 마치 그가 가장 불쾌하고 그의 섬세한 취향을 모욕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금이 할머니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이 무서운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려 애써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공손함과 친절함이 그의 불길한 의도를 부드럽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과장의 차갑고 생기 없는 눈과 마주쳤을 때였다. 서류. 박 과장이 인사나 자기소개조차 없이 짧게 외쳤다. 마치 공손함이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낯설고 익숙지 않은 것인 양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크고 권위적이었고 금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80년 동안 수많은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말이다. 그녀는 서둘러 낡은 누빔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낡은 주민등록증과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럽게 모아온 가판대 임대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이 서류들이 그녀가 4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할 권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여기요, 과장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름한 서류들을 그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 흥분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고 아무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름진 뺨에는 부끄러운 홍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 박 과장은 그녀의 손에서 서류들을 무례하게 낚아챘다. 마치 그녀가 더럽고 역겨운 것을 건네는 양말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각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멈추고 때로는 심각한 위반이라도 발견한 듯 콧방귀를 뀌기도 했다. 금이 1943년생.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길게 읽었. 80살이네요. 아직도 여기서 장사나 하고 다니는 늙은 할머니가. 연금도 부족한가? 그는 자신의 농담에 웃었고 뒤에 서 있던 경찰관들도 순종적으로 따라 웃었다. 비록 그들의 눈에는 재미의 흔적조차 없고 오직 차가운 계산과 상사의 어떤 명령이든 따를 준비만 있었을 뿐이었다. 금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 자신의 어떤 대답도 자신에게 불리한 고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 과장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박 과장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무심하게 가판대에 던져놓았. 마치 쓸모없는 종이인 양말이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작은 눈으로 금이 할머니를 쏘아보며 물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개인 사업자 증명서는 어디 있지? 내 제품에 대한 위생 증명서는? 품질 증명서는? 식품 판매 허가증은? 질문 하나하나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며 모든 상인과 손님들의 주의를 끌었. 그들은 불안감에 멈춰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금이 할머니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 그녀는 40년간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증명서 또는 어떤 허가증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 그녀는 매일 아침 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팔고 저녁에 집에 갔다가 다음 날 다시 돌아올 뿐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 그녀는 집에서 만든 잼과 뜨개질 양말을 파는데 특별한 허가증이나 서류가 필요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과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었다. 저는 여기서 40년 동안 장사했어요. 모두가 저를 알아요. 한 번도 누구를 속인 적 없고 나쁜 물건을 판 적도 없어요. 이 시장에 누구에게든 물어보세요. 모두가 금이가 정직한 여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모든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그의 관심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벌레 취급하는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 박 과장은 얇은 입술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녀의 말은 그에게 아주 작은 인상도 주지 못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놀랐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40년 동안 불법 장사, 탈세, 위생 위반, 늙은 할머니, 이건 행정 위반이 아니야. 이건 형사 사건이라고. 그는 이 말을 즐거워하며 말했. 마치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양말이다. 그리고 금이 할머니는 두려움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반박하려 했지만 과장은 손을 흔들어 그녀의 말을 재빨리 잘랐. 법을 모르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지혜를 발명한 양 자기만족의 찬 표정으로 암기한 문구를 인용했. 김순경, 이순경, 바로 물건 압수해. 다 가져가서 목록 작성해. 경찰관들은 즉시 앞으로 나아가 금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걸어두었던 잼병들과 양말 뭉치들의 손을 뻗었. 노파는 재빨리 물건으로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그것들을 보호하려 애썼다. 안 돼요. 제발 기다려요. 그녀는 경찰관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을 막으려 애썼다. 이것이 제 삶이에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라고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서류도 다 만들게요. 제발 제 물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소리로 변했고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려 먼지투성이 피부에 젖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잼병들을 붙들어 그 순간 그녀는 이 무자비한 국가기관 앞에서 작고 연약하며 무방비 상태로 보였다. 하지만 박 과장은 이 장면을 냉담하게 지켜보며 팔짱을 끼었다. 끌어내. 그는 무관심한 목소리로 명령했.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 말하는 양말이다. 김순경은 금이 할머니의 어깨를 무례하게 잡고 옆으로 밀쳤. 너무 세게 밀쳐서 노파는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 오래된 관절에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소중한 잼병들을, 그녀가 숲에서 보낸 햇살 가득한 여름날의 수많은 노동과 사랑과 추억을 담아 만든 그 병들을 낯선 손이 낚아채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심했. 옆 가판대의 상인들은 공포와 분노에 차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 그들은 박 과장과 그의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자신의 물건과 운명이 너무 두려웠. 몇몇 여인들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조용히 울었고 남자들은 주먹을 꽉 쥐고 시선을 피했. 그들이 알고 존경하는 노인이 이토록 모욕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공감보다 강했고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 금이 할머니는 이 무자비한 제복 입은 사람들과 홀로 맞서야 했다. 제발요. 노파는 계속 애원하며 박 과장의 비싼 정장 소매를 잡았. 제발 과장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연금은 한 달에 3만 원인데 약값도 안 돼요. 제 물건을 가져가면 굶어 죽을 거예요. 제발 늙은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한 애원, 심지어 돌로 만든 심장이라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 과장의 심장은 돌이 아니었. 그것은 탐욕, 잔인함, 그리고 수년간의 무책임으로 얼어붙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과장은 역겨운 듯 그녀의 손에서 소매를 뿌리치고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 마치 그녀가 어떤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양말이다. 더러운 손으로 내 옷 만지지 마, 늙은 할머니.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수년 동안 법을 어길 때 네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울고 자비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는 경찰관들에게 돌아서서 소리쳤다. 빨리 일해. 이 가난뱅이 때문에 하루 종일 허비할 시간 없어. 금이 할머니는 시장 한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서서 지친 가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아무런 존경심 없이 그녀의 물건을 잡고 검은 봉투에 던져 넣는 것을 지켜보았. 어떤 애원이나 눈물도 이 잔혹한 정의의 기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은 서서히 다른 감정,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어둡고 뜨거운 감정으로 대체되었. 이 감정은 분노였고 그것은 매초 뜨거운 용암처럼 그녀의 존재 전체를 채우며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순경은 노인의 수년간의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빨리 치워야 할 어떤 쓰레기인 양 잔인하고 무관심하게 물건 압수를 시작했다. 짧고 두꺼운 손가락, 부러지고 더러운 손톱을 가진 그의 크고 거친 손은 잼병들을 쥐고 너무 세게 검은 비닐봉투에 던져 넣어서 몇몇 병들이 안에서 깨져. 산딸기잼과 체리잼의 달콤한 향기는 가을 진흙과 인간의 잔인함 냄새와 섞였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금이 할머니의 마음에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 마치 깨지는 것이 병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 조각인 양말이다. 한 병이 김순경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무 가판대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진한 루비색 체리잼은 금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깨끗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던 표면에 튀었. 달콤하고 끈적한 덩어리가 낡은 판자 위로 흘러내려 피방울처럼 바닥으로 떨어졌. 노파는 공포에 질린 채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응시하며 눈을 뗄 수 없었다. 이 잼은 지난 여름 끝자락에 그녀가 직접 만들었. 버스가 더 이상 그곳으로 운행하지 않아 거의 이 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도시 외곽에 버려진 정원에서 딴 체리로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탈 돈이 없었. 그녀는 그 정원의 모든 나무를 기억했고 흔들리는 낡은 사다리에 올라가 가장 잘 읽고 즙이 많은 열매를 따기 위해 떨어져 뼈가 부러질 위험을 감수했던 것을 기억했. 조심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간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련하고 무력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행인들마저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 하지만 김순경은 그녀의 애원에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이번에는 액체 호박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황금빛 사과즙 한 병을 의도적으로 쥐었. 그는 마치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양 머리 위로 병을 들어 올렸다가 손을 풀었. 병은 그의 발밑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잼은 광장의 더러운 표면에 흙과 담배꽁초와 섞인 채 튀었다. 아이고, 아깝네. 김순경이 가식적인 아쉬움을 표했고 그의 파트너인 이순경은 뒤에서 잔인한 농담에 낄낄거렸다. 박 과장은 차갑게 만족하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물건을 파괴하는 것이 압수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히 업무의 순간이 아니라 오락의 한 형태였다. 그의 허락이나 적절한 뇌물 없이 생계를 꾸리려 감히 나서니 가련한 상인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무책임함을 과시하는 방법이었다. 금이 할머니는 깨진 병으로 달려가 재뭉덩이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유리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주름진 피부를 베는 날카로운 가장자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잼과 섞여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지만 노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작은 조각이라도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몰두해 있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쏟아진 잼과 피와 섞여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어쩌면 기도일 수도 저주일 수도 아니면 그저 지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말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잼투성이 얼굴을 무관심한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향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라고요. 저는 늙었어요. 80살이에요. 저에게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갑 한 대와 이 물건들이 제 전부예요. 제발 제 마지막 것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고 그녀는 애원하듯 그들에게 손을 뻗었. 잼과 피로 얼룩지고 상처투성이인 이 손들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가장 끔찍한 증거였다. 하지만 김순경은 더럽혀질까봐 비웃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일어나, 늙은 할머니. 진흙탕에서 기어다니는 건 이제 그만. 그는 무례하게 말하며 파괴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갑판대로 향했다. 그의 손은 금이 할머니가 사랑과 조심으로 끈에 걸어두었던 뜨개질 양말 뭉치로 향했다. 그는 무례한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것들을 찢어내렸고 끈은 끊어져 알록달록한 양말들이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졌다. 일부는 쏟아진 재뭉덩이에 떨어졌고 노파가 긴 겨울밤 동안 뜨개질했던 밝은 무늬들은 끈적한 검은 점들로 덮여 즉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금이 할머니는 칼에 찔린 듯 비명을 지르며 양말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녀는 바닥에서 양말을 집어 가슴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더러운 것을 닦아내려 했었다. 그녀의 눈물은 인근 마을에서 아는 양치기에게서 산 양털로 직접 짠 양모에 떨어졌다. 이 양말 한 켤레 한 켤레에는 그녀의 영혼의 일부 창가에 앉아 오래된 흔들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바늘을 움직여 기억의 깊은 곳에서 어쩌면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또는 더 먼 과거의 뿌리 깊은 곳에서 나온 무늬를 만들던 고요한 저녁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이 걸레를 치워. 김순경이 명령했고 그의 육중한 부츠를 신은 발은 바닥에 놓인 양말 한 켤레를 밟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발을 돌려 부드러운 양모를 진흙과 작은 돌멩이에 짓밟았고 동시에 가학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금이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노파는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이 모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변했다.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어떤 불꽃, 몇 분 전에는 없었던 불꽃이 나타났다. 한편 이순경은 절인 채소병들을 체계적으로 봉투에 쓸어 담았다. 오이, 토마토, 호박. 그는 물건에 무례하게 굴었고 병들을 마구 던져 몇몇 병들이 깨지고 소금물이 봉투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채소들이 떠다니는 흙탕물 웅덩이를 만들었다. 딜, 마늘, 모링가의 향기가 시장 전체에 퍼졌고 친숙하고 가정적인 이 향기는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쓰게 느껴졌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는 불의처럼 말이다. 금이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어떻게 이 오이들을 땄는지, 매일 저녁 오래된 우물물로 어떻게 물을 주었는지, 푸른 덩굴에 맺히는 새 열매 하나하나에 어떻게 기뻐했는지 기억했다. 숲에서 어떻게 버섯을 땄는지, 빽빽한 덤불과
키 큰 풀을 헤치고 걸어가며 마치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 모든 버섯에 공손하게 몸을 숙였던 것을 기억했다. 이 모든 추억, 이 모든 시간과 날들의 노동이 이제 깨진 유리와 짓밟힌 채소로 이루어진 더러운 더미가 되고 있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경찰관들이나 과장에게라기보다는 하늘에게, 신에게,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운명에게 말하는 듯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며 살았어요. 전쟁, 굶주림, 남편의 죽음, 외로움을 견뎌냈어요.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신들은 전쟁보다 굶주림보다 더 나빠요. 당신들은 제가 살아가게 하는 마지막 힘을 빼앗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모든 단어를 들었고 많은 이들이 이 고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 과장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너무 가까이 몸을 숙여 그녀는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담배와 술 냄새와 섞여 나는 것을 맡을 수 있었다. 잘 들어, 늙은 할머니. 그는 그녀의 얼굴에 직접 대고 속삭였다. 나는 내 삶, 내 눈물, 내 잼에 관심 없어. 너는 법을 어겼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여기서 계속 서커스나 벌인다면 공무원 저항 혐의로 체포 명령을 내릴 거야. 그걸 원해?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떤 공감이나 인간성도 없었다. 오직 도덕적 가치와의 접촉을 오래전에 잃은 영혼의 끝없는 공허함만이 있었다. 금이 할머니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섰고 그녀의 몸은 그 몇 분 동안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폐허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삶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녀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서서히 솟아나는 어떤 어두운 힘. 그녀 자신도 지금까지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힘 말이다. 그리고 이 힘 속에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그곳에 불을 지른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을 것이다. 김순경은 인간의 공감 능력이 없는 기계의 질서 정연함으로 파괴 임무를 계속했고 그의 육중한 부츠는 바닥에 흩어진 양말을 밟고 진흙과 유리 조각 속으로 짓밟았 거의 가학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말이다. 그는 양말 한 켤레를 집어들었다. 눈꽃과 소나무 가지가 특별한 무늬로 새겨진 그 양말은 다가오는 설날을 위해 금이 할머니가 특별히 뜨개질한 것이었고 그녀는 특히 이 양말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이 무늬를 거의 일주일 동안 작업했고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뜨개질했다. 그 결과물은 그녀의 어린 시절 작은 소녀였을 때 산타클로스와 요정을 믿고 세상이 좋고 공정한 곳이라고 믿었던 얼음으로 뒤덮인 창문을 떠올리게 했다. 봐, 이순경 얼마나 예뻐. 김순경이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럽고 역겨운 물건인 양 두 손가락으로 양말을 잡고 있었다. 누가 이런 낡은 물건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 세상의 모든 가게에 싸구려 중국산 물건이 넘쳐나는데 누가 뜨개질 양말을 필요로 하겠어? 그는 자신의 농담에 웃었고 웃음을 멈추지 않고 양말을 바로 앞에 있는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의도적으로 육중한 검은 부츠를 신은 발을 들어 올려 부드러운 양모를 세게 밟았다. 유리 조각과 쏟아진 잼으로 뒤덮인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양말을 눌렀다. 금이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이 모욕을 지켜보았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변하기 시작했다. 찻주전자 안에 물이 서서히 끓는 것처럼 말이다. 40년 동안 그녀가 조용히 견뎌왔던 모든 수치심, 가난, 불의가 기독교인처럼 겸손하게 운명의 행위를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이 화산분화구에서 솟아나는 마그마처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무원들이 그녀가 받아야 할 도움을 거부했던 모든 순간, 이웃들이 그녀의 텃밭에서 채소를 훔쳤던 순간, 불량배들이 그녀의 집 창문을 부수고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기를 거부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녀는 남편이 뇌물줄 돈이 없어서 의사가 수술을 거부했던 남편의 죽음을 기억했고 연금이 가장 소박한 관조차 살 수 없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장례식을 기억했다. 김순경은 계속해서 그녀의 양말을 짓밟으며 오만한 눈빛과 자기만족의 찬 미소로 그녀를 자극했다. 어때? 늙은 할머니. 좋아. 그는 자신의 부츠가 그녀의 노동을 진흙 속에 짓밟는 것을 그녀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내 잡동사니 옆에 눕고 싶어? 공손히 부탁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 이순경은 뒤에서 다시 낄낄거렸고 날카롭고 역겨운 이 소리가 금이 할머니가 길고 힘든 삶 내내 쌓아온 인내심의 잔을 가득 채운 마지막 한 방울이었. 순간적으로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 아니, 오히려 반대로 무언가가 하나로 합쳐졌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고대의 힘이 깨어났다. 그녀의 눈앞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공장에서 지칠 대로 일하던 어머니, 전쟁,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 손주들에게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어 주던 할머니, 평생 정직하게 일했지만 가난 속에서 죽어간 남편.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희생, 이 모든 인내와 겸손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어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녀의 노동을 더러운 신발로 짓밟고 그녀를 비웃기 위함이었나? 아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김순경이 잠시 멈칫하며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 그는 노인들에게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 그들은 항상 울고 애원했지만 결국에는 순종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노파의 목소리에는 애원도 두려움도 없었. 오직 세월의 굽은 가녀린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있었다. 금이 할머니는 주위의 폐허를 바라보았다. 깨진 병들, 짓밟힌 양말, 이미 진흙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쏟아진 잼. 그녀의 시선은 천막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던 낡은 지팡이에 멈췄. 두껍고 마디진 지팡이는 수년간 사용으로 반들거렸다. 이 지팡이는 그녀와 30년 넘게 함께했.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 덕팔 할아버지가 도시박 숲에서 폭풍에 쓰러진 오래된 참나무 줄기로 그것을 깎아 만들었을 때부터 말이다. 그는 접이식 칼로 그것을 다듬고 사포로 문질러 아내에게 주며 말했. 이것은 금이 씨를 위한 거야. 언제나 기댈 곳이 있도록. 꿈속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그녀의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금이 할머니는 천막으로 다가가 지팡이를 집어들었. 그녀는 익숙한 참나무의 무게를 느꼈고 손가락 끝으로 모든 옹이와 울퉁불퉁한 부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남편의 영혼이 그녀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크고 따뜻한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싸워, 금이 씨. 그녀는 기억의 깊은 곳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 이 나쁜 놈들에게 한국 여자들이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 김순경은 눈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노파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순간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 그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뭉덩이에 무릎 꿇고 자비를 빌던 80세의 여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 방어할 틈도 없었. 그의 뇌가 이 가련한 노파가 감히 자신에게 손을 들 수 있다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격은 바로 관자놀이의 명중했.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가 경찰관의 머리뼈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김순경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리가 잘린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 그의 몸은 쏟아진 재뭉덩이 한가운데로 쓰러졌고 진한 루비색 덩어리는 그의 머리 주위로 튀어올라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놀라움이 나타났고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기 전에 느낀 마지막 감정이었다. 시간은 멈췄다. 시장 전체가 멈췄고 이어지는 정적 속에서는 금이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릴 뿐이었. 상인들, 손님들, 행인들 모두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은 채 서 있었. 노파가 방금 참나무 지팡이로 경찰관을 때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린 것이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했으며 아무도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 박 과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순경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그의 파트너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고 어깨를 흔들어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 했었다. 하지만 금이 할머니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적 위에서 지팡이를 꽉 쥐고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수십 년 동안 없었던 불꽃으로 빛났다. 그녀는 살아있다고 느꼈.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평생 동안 그녀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 모든 절망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고 그것은 정화와 같아 그녀의 영혼을 묶고 있던 무거운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았다. 40년, 그녀가 크고
또렷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40년 동안 나는 너희들을 참아왔어. 너희의 무례함, 경멸, 잔인함을 참아왔어. 나는 약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참아왔어.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아왔지.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어. 변할 수 있어. 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거부할 수 있어. 그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고, 그녀의 말에는 강한 힘과 확신이 담겨 있었.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도 뭔가 새로운 빛, 오랫동안 없었던 희망의 빛이 나타났. 이순경은 바닥에서 일어나 허리에 있는 권총집으로 손을 뻗었지만 땀으로 축축하고 두려움에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잠금쇠를 풀 수 없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든 노파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이었. 박 과장은 뒤로 물러서며 바닥에 흩어진 병과 양말에 걸려 넘어졌고 그의 비싼 정장은 진흙, 잼, 소금물 그리고 그가 감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물질들로 더러워졌. 금이 할머니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 순간 그녀의 작은 몸은 거대해 보였. 마치 그녀 뒤에 권력자들의 불의와 잔인함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는 양말이다. 그녀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고 햇빛은 반들거리는 참나무 표면에 반짝이며 평범한 나무 조각을 저항의 상징으로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봉기의 깃발로 만들었. 시장 상인들은 이것을 느꼈. 이제 편을 선택할 때가 되었고 누구와 함께할지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 압제자들과 함께할지 아니면 감히 저항하는 자들과 함께할지 말이다. 금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정육점 직원인 최 씨 아저씨였. 53세의 건장한 남성으로 망치 같은 손과 넓은 가슴은 30년 동안 매일 한비씨 주민들을 위에 동물을 도살하고 고기를 손질하며 입었던 피 묻은 앞치마에 쌓여 있었다. 최 씨 아저씨는 항상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보다는 행동을 선호하는 유형이었고 수년간 불의와 비참함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인내심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끈처럼 끊어졌다. 그는 박 과장이 수년간 상인들을 모욕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하고 압수하는 것을 보았고 매번 그의 커다란 주먹을 꽉 쥐고 침묵했.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스템은 그가 날카로운 도끼로 돼지 사체를 손질하듯 그를 쉽게 짓밟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오늘은 80세의 노파가 모두에게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 씨 아저씨가 참나무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쓰러진 경찰관 위에서 금이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침내 그의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 아니, 오히려 반대로 마침내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 수년간 빠져있던 어떤 조각이 말이다. 그는 손에 든 칼을 던져버리고 가판대줄을 가로질러 대결 지점으로 달려갔. 마치 화난 곰이 으르렁거리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이순경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거인을 보고 허리춤에 찬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땀으로 축축하고 두려움에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잠금쇠를 풀 수 없었. 그는 최 씨 아저씨의 커다란 주먹이 그의 턱에 너무 세게 부딪히자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 젊은 경찰관은 몇 미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옆 가판대의 상인 물건 위로 떨어져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즉시 무너져 이순경을 채소, 과일, 나무 조각 더미 아래에 묻었. 쿵하는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 소리는 상인들의 마음속에 수년간 쌓여왔던 봉기의 신호가 되었. 최 씨 아저씨 뒤에는 45세의 어부강 씨 아저씨가 달려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낚싯바늘과 칼로 생긴 오래된 흉터로 가득 찬 손을 가진 마른 남자였다. 강 씨 아저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낡은 배를 타고 지역의 차가운 호수로 나가 홀로 그물을 끌어올렸다. 등은 아프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다. 그는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가져와 헐값에 팔았다. 박 과장이 매달 갈취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이익 거의 전부를 잠식했다. 강 씨 아저씨는 조용히 돈을 지불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그의 장소를 폐쇄하고 낚시 허가증을 압수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이 악당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할
나를 꿈꾸고 있었다. 강씨 아저씨는 무거운 생선 상자를 옮길 때 자주 사용하던 길고 날카로운 갈고리를 쥐고 자신의 검은색 고급차로 도망치려 애쓰는 박 과장에게로 달려갔다. 과장은 뒤뚱거리며 달렸다. 그의 거대한 몸은 육체적인 노력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의 비싼 가죽 신발은 짓밟힌 채소와 쏟아진 소금물로 뒤덮인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강씨 아저씨는 몇 걸음 만에 그를 따라잡아 갈고리로 그의 등을 때렸고 과장은 바닥에 쓰러졌다. 박 과장은 오이 소금물 웅덩이에 얼굴을 쳐박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나 날카로운 소리에 옆 건물 지붕에 앉아있던 비둘기 여러 마리가 놀라 날아갔다.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채소 및 과일 상인신 씨 아저씨는 무거운 수박 하나를 집어 올림픽 경기에서 포안을 던지듯이 박 과장에게 던졌다. 수박은 과장의 머리 위를 날아가 가장 가까운 집벽에 부딪혀 빨간 속살과 검은 씨앗을 사방에 튀겼다. 이어서 토마토, 사과, 감자들이 날아갔다. 상인들은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관리들에게 던졌고 공기는 짓밟힌 채소와 과일 냄새, 그리고 분노와 고통의 외침으로 가득 찼다. 여자들도 뒤처지지 않았다. 금이 할머니의 이웃으로 두부와 신선한 코코넛 우유를 팔던 박씨. 아주머니는 무거운 옹기단지에 든 신맛 나는 우유를 잡고 잔해 아래에서 겨우 기어나오기 시작한 이 순경에 머리를 내리쳤다. 흰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과 입을 막았고 그는 신맛 나는 우유에 질식하며 기침을 했다. 다른 여인들도 그녀에게 합류했다. 밀대, 물통, 그리고 그저 주먹으로 무장한 채 그들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일반적인 불만의 외침과 섞여 마침내 군중의 진정한 맹렬한 외침이 되었다. 지팡이에 맞은 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김순경은 일어서려 했지만 최씨 할아버지가 명치에 직접 무거운 나무 막대기로 주먹을 날려 즉시 쓰러뜨렸다. 최씨 할아버지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는 노인 상인이자 골동품 수집가였다. 이것은 작년에 네가 압수한 내 책에 대한 대가다. 그는 다시 주먹을 날리며 소리쳤다. 그리고 이것은 내 친구에게 팔아버린 내 철제 동전 수집품에 대한 대가야. 김순경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신음하며 자비를 빌 수밖에 없었다. 그가 희생자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자비를 말이다. 박 과장은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자신의 차로 가려 했지만 상인들의 군중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의 비싼 정장은 찢어지고 진흙, 잼, 소금물, 그리고 그가 감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물질들로 더러워졌다. 그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부러진 코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십 개의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 하나하나에서 그는 똑같은 것을 읽었다. 수년간의 수치심과 불의가 쌓여 만들어진 증오를 말이다. 제발요. 그는 헐떡이며 말했고 평소 권위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가련하고 겁에 질린 듯 들렸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제가 가져간 모든 것을 돌려줄게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절 가게 해주세요. 눈물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으로 뒤덮인 피부에 밝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너무나 가련하고 무가치해 보였다. 몇 분 전만 해도 자신이 발밑에 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 앞에서 기어다니려 하는 그의 비겁함에 몇몇 상인들은 혐오감을 느낄 정도였다. 금이 할머니는 군중을 해치고 박 과장 앞에 섰. 그녀는 여전히 참나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순간 그녀의 작은 몸은 대중의 분노가 구체화된 듯 보였다.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었다. 자비를 구한다고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 속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제 양말을 짓밟고 제 젬병들을 깨부수고 제 눈물을 비웃을 때 자비를 베풀었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고는 발밑에 웅크린 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위적이고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당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당신은 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감히 다시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행인들이 지원을 요청했고 이제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번쩍이는 불빛을 켜고 시장에 다가오고 있었다. 군중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이 끝났고 곧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최씨 아저씨는 금이 할머니의 팔을 잡고 광장에서 그녀를 데려가려 했지만 노파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그곳에 서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도망가요. 그녀는 여전히 주위에 모여있는 상인들에게 말했다. 할 수 있을 때 도망가세요. 이건 내 싸움이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지만 많은 이들이 떠나기를 거부했. 그들은 그녀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1시간 전에는 없었던 자부심과 결의만이 있었. 오늘 이 광장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으며 어떤 경찰차 사이렌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경찰차들이 광장에 진입했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곤봉과 방패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재빨리 사건 현장을 에워싸고 군중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군중은 마지못해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금이 할머니는 의료진이 구타당한 김순경과 이순경을 구급차에 싣는 것을 보았다. 2명의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차로 기어가는 박 과장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체포, 재판, 그리고 아마도 감옥일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수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다는 조용한 만족감만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금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제복의 검은 재킷에 반짝이는 단추들이 그녀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벽 너머로 광장의 작은 부분, 깨진 병들, 짓밟힌 양말, 도착한 지원군들의 압력에 뒤로 물러나는 상인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회색 콧수염과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진 선임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공식적이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금희 씨, 당신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희 할머니는 TV 드라마에서만 들어본 이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직접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 그 차가운 공식적인 말들은 그녀의 영혼 속에서 폭발하는 감정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수갑을 꺼냈다. 반짝이는 금속 고리들이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 불쾌한 금속 소리를 내며 딸깍하고 채워졌다. 금희 할머니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몸을 움찔했지만 어떤 항의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저항하려 하지도 않았. 그녀는 꼿꼿이 서서 고개를 들고 주위 사람들을 존엄하게 바라보았. 마치 자신이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웅장한 의식을 거행하는 양말이다. 경찰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격려와 항의의 외침을 시작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들을 더 밀어내며 개입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하겠다고 위협했. 그들은 그녀를 경찰차로 데려갔고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힘들었. 그녀가 저항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몇 시간 동안 서 있고 지난 1시간의 충격으로 지쳐버린 그녀의 낡은 다리가 거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젊은 경찰관은 잠시 멈칫했고 금희 할머니는 그의 눈에서 어떤 연민,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인간성의 작은 불꽃 같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시선을 피하고 그 순간 그에게 아무리 힘든 일처럼 보였을지라도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며 그녀를 차로 데려갔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딱딱하고 불편했으며 갈라진 인조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그녀 이전에 이곳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두려움과 절망 냄새가 났다. 금희 할머니는 더러운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광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도 여전히 보이는 그녀의 가판대, 지난 40년 동안 그녀의 삶 전체를 구성했던 것들의 가련한 잔해. 그녀는 제복 입은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깨진 병들과 짓밟힌 양말을 커다란 검은 봉투에 쓸어 담는 것을 보았. 이 광경은 그녀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다. 마치 그들이 그녀의 물건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 조각을 담는 양말이다. 경찰서까지의 여정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금희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 그녀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고향 도시의 거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 80년 동안 매일 걸어왔던 거리,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살던 집들을 지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거닐었던 공원을 지나 결혼하고 남편 덕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던 교회를 지나쳤. 이 모든 익숙하고 소중한 장소들이 이제 그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 마치 그녀가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이전의 삶과 분리시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경찰서에서는 그녀를 염소와 습기 냄새가 나는 긴 복도를 지나
타자기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수많은 문들을 지나 데려갔다. 그들은 그녀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찍고 지문을 특별한 잉크 패드에 손가락 끝을 누르게 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양식과 보고서들을 작성하게 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삶은 몇 줄의 공식적인 텍스트로 축소되었다. 김금희, 1943년생, 연금수급자, 중등교육, 전과 없음. 80년의 삶,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희망과 실망에서 남은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재판 전 구치소는 벽이 습기 자국으로 덮여 있고 이전 거주자들의 낙서가 가득한 작은 회색방이었다. 구석에는 얇은 매트리스가 깔린 좁은 철제 침대가 거친 양모 담요로 덮여 있었고 반대편 구석에는 뚜껑 없는 금속 변기가 있었는데 이 광경은 금희 할머니의 얼굴을 부끄러움으로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허락했다. 크게 우는 것도 흐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의 눈물소리를 듣고 마음 불편해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울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거의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재판은 3주 후에 시작되었고 피고인, 변호사, 증인들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는 높은 천장과 긴 복도를 가진 어둡고 낡은 소련시대 벽돌 건물인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장 봉기 소식은 한빛이 저녁의 들불처럼 퍼졌고 심지어 지방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관리들에게 감히 맞선 노파를 보러 왔다. 관중 속에서 금희 할머니는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온 시장 상인들 여러 명을 알아보았고 이것은 그녀에게 지난 며칠 동안 부족했던 힘을 주었다. 한사이 판사는 검은 법복을 입고 높은 법대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둥글고 살찐 얼굴, 작은 눈, 얇은 입술은 흔들림 없는 자기 신념을 보여주어 금희 할머니는 이곳에서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이 판사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박 과장의 친한 친구이며 함께 사냥도 하고 목욕도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가 박 과장이 시민들의 불만으로 여러 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다고 했다. 이제 이 남자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고 그녀는 그의 결정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날카로운 얼굴과 차가운 눈을 가진 젊은 여자 검사는 금희 할머니가 위반했다고 기소된 형법 조항들을 열거하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읽었다. 제318조 제2항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력 행사. 제212조 폭동 참여. 제167조 타인의 재물 고의 파손. 기소 내용 하나하나가 망치 소리처럼 들렸고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에 금희 할머니의 공정한 결과에 대한 희망은 봄햇살 아래 눈처럼 녹아내렸다. 국선 변호사는 피곤한 얼굴과 낡은 서류 가방을 가진 젊은 남성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데 열성적이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피고인의 많은 나이, 전과 없음, 어려운 재정 상태 등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 짧은 변론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 사건에 있지 않았. 그저 자신의 작은 수임료를 받고 다음 절망적인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원고 측 증인인 박 과장, 김순경, 이순경은 차례로 증언했고 그들의 사건 진술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크게 달랐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계획된 서류 검사를 수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도발 없이 지팡이로 그들을 공격했고 그 후 군중을 폭력으로 선동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무런 도발 없는 침략에 순진한 희생자로 묘사했고 그들의 부상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분노로 떨렸다. 금희 할머니는 이 거짓말을 듣고 그녀 안에 다시 분노의 물결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참아냈다. 어떤 감정적인 폭발도 자신에게 불리한 고발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판사는 마치 사건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 모든 재판은 합법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처럼 지루한 표정으로 모든 증언을 들었다. 판결을 내릴 시간이 되자 그는 안경을 쓰고 이미 인쇄된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금희 할머니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판결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대한민국 국호로 한사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법원은 김금희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중앙교도소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웅성거렸. 80세의 여자에게 10년형이라니 이건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뒤편에 있던 상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의를 외쳤지만 법원 직원들은 재빨리 그들을 방 밖으로 끌어냈다. 금이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나 절망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이 결과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양말이다. 그녀는 교도관들이 다가오자 천천히 일어섰고 그들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내버려 두었. 체포되던 날처럼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딸깍거렸다. 금이 할머니에 대한 잔혹한 형량 소식은 한빛이 저녁에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세부 사항이 더해지고 노골적인 불의가 그들의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일반 시민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 사람들은 상점과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과 미용실에서 가족 만찬과 친구들 모임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디서든 똑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80세의 여성이 잔혹한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 지방신문들은 재판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공식적인 출판물들은 판결이 합법적이고 공정하다고 제시하려 애썼지만 행간에는 다른 것이 익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녀를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었. 이 소식은 도시 외곽의 고향집에도 전해졌다. 높고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돌담과 철제 울타리로 장식된 그곳은 한비씨뿐만 아니라도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인 김태우 회장의 저택이었. 그는 여러 대기업, 쇼핑몰, 주유소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태우 회장은 골동품 가구로 꾸며지고 유명 화가들의 그림으로 장식된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개인 비서가 첫 페이지에 시장 상인, 경찰 폭행 혐의로 10년형 선고라는 헤드라인이 실린 새 신문을 그의 앞에 놓았을 때였. 김태우 회장은 금태 안경을 쓰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둡고 생각에 잠겼다. 금이 할머니의 이름은 그가 수십 년 전에 묻어두었지만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기억을 일깨웠. 50년 전 김태우 회장은 저택과 전용 운전사를 가진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굶주린 고아 소년이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7살 때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친척들은 그를 거두기를 거부했. 어린 태우는 길거리에 살면서 시장 가판대에서 음식을 훔치고 지하실과 다락방에서 잠을 자며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옷을 입고 가능한 한 생존해야 했. 그 시절은 그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해였다. 굶주림, 추위, 절망의 해였고 그의 영혼에 영원히 흉터를 남겼다. 그의 어린 시절 가장 암울했던 그 시절. 운명은 그를 시장에서 수제빵과 잼을 파는 금이라는 젊은 여자와 만나게 했. 그녀는 가판대 뒤에 숨어 굶주린 눈으로 그녀의 빵을 바라보는 더럽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소년을 발견했. 그리고 다른 상인들처럼 그를 쫓아내거나 경찰을 부르는 대신 그녀는 그를 불러 뜨거운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 태우는 그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부드러운 반죽, 바삭한 속, 굶주림으로 지친 그의 몸 전체에 퍼지는 따뜻함, 그리고 비판이나 동정심 없이 그를 바라보는 친절한 여인의 눈빛, 오직 도움이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시선만이 있었. 그날 이후 금이는 그의 수호천사가 되었. 매일 그녀는 그에게 신선한 빵과 과자를 남겨주었고 때로는 우유나 긴 저녁에 직접 든 따뜻한 양말을 위한 작은 돈을 주기도 했. 그녀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결코 묻지 않았고 설교하거나 그를 고아원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 그녀는 그저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대등하게 이야기했. 그녀의 삶, 그녀의 남편, 그녀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태우에게 이 대화는 음식 못지않게 중요했다. 그것들은 그에게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그들을 갈라놓았. 태우는 잡혀 다른 도시의 보유권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잡히는 등 국가기관 시스템을 통한 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 그것은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지능, 끈기, 그리고 하루 20시간 일하려는 의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40세에 그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했고 50세에는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60세에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굶어 죽어가던 자신에게 음식을 주었고 포기하려 할 때 희망을 주었던 시장의 친절한 여인을 결코 잊지 않았다. 김태우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았고 정원사는 관목을 다듬고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50년 전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금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고 미소 지으며 친절한 눈과 뺨에 보조개가 있었다. 이제 이 여인은 80세였고 혼자였으며 무방비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가 감히 맞선 시스템은 아주 작은 후회도 없이 그녀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금이 할머니에게는 그녀 자신이 오래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친절을 기억하고 몇 배로 갚을 준비가 된 친구가 있었다. 김태우 회장은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비서를 불렀다. 서울 최고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그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형사 사건과 항소 전문팀을 원해.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불할 거야. 그리고 이 판사와 박 과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봐. 특히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이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김태우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판사, 박 과장, 심지어 그들의 모든 부패한 갱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과 연주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김태우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팀은 사건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심각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은 모순되었으며 조사는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 측에게 증인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금이 할머니가 경찰관들의 잔혹한 대우로 인해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행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 상인들이 증인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항소 및 판결 재검토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김태우 회장은 법적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스템은 자신들의 편을 보호했고 항소 법원 판사들은 이러한 경우에 흔히 발생하듯이 모든 위반 사항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에게 과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전국 TV 채널 기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이 할머니 사건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또한 서울에서 함께 사업을 하던 여러 고위 관리들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서는 돈과 연줄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김태우 회장은 한때 자신을 구해준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2주 후 항소법원은 금이 할머니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사는 재판 중 윤리 위반으로 정직당했다. 이것은 김태우 회장의 연줄에서 비롯된 상부의 압력 뒤에 숨겨진 완곡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김태우 회장은 금이 할머니가 구금되어 있던 교도소로 직접 찾아가 수사관들을 놀라게 할 액수의 보석금을 지불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한 달 가까이 보지 못했던 밝은 햇살에 눈을 찌푸린 노파는 자신의 삶에 이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걸어나갔다. 금이 할머니는 교도소 문에 서서 밝은 햇살에 눈을 찌푸렸다.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듯했다. 몇 주 동안 감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지낸 후였다. 유일한 광원은 천장의 희미한 전등이었는데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서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하게 앞으로 나아가 단단한 땅 위를 걷는데 익숙하지 않은 다리는 약간 풀렸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녀 앞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내어 자신을 무자비한 맷돌로 짓밟으려 했던 시스템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구해낸 사람이었다. 밖의 공기는 가을 낙엽, 식물 소각의 연기, 그리고 다른 어떤 것.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 그녀가 자유의 냄새임을 깨달은 어떤 것의 냄새가 났다. 문 앞에는 선팅된 창문을 가진 검은색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회색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금이 할머니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더럽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굶주린 소녀는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 권력과 부의 아우라가 풍기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시장에서 가까웠던 시절, 그녀가 기억하는 바로 그 수줍은 미소로 웃었을 때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넘쳐나는 추억에 그녀의 심장은 죄어들었다. 태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반세기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 어린 시절의 이름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정확하게 들렸다. 태우 씨, 당신이야? 김태우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쌌다. 이 작고 연약하며 무방비 상태였지만 시스템 전체에 저항할 힘을 자신 안에서 찾아낸 여인이 부러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네, 금이 할머니.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가 보통 주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숨기던 감정으로 떨렸다. 모든 것을 기억해요. 할머니의 빵, 할머니의 친절한 말, 할머니가 주신 뜨개질 양말. 할머니는 그때 제 생명을 구해주셨고 이제 제가 할머니에게 갚을 차례예요. 그들은 차에 앉았고 운전사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는 어둡고 음침한 교도소 건물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 금이 할머니는 부드러운 가죽 좌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 어제만 해도 그녀는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라붙고 굶주린 소년으로 기억하는 남자와 함께 고급차를 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고향 도시의 거리들을 바라보았고 주름진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김태우 회장은 그녀에게 신문에서 어떻게 그녀의 체포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50년 전 시장에서 그들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어떻게 고용해 그의 모든 연주를 사용하여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법적 세부 사항과 절차 위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금이 할머니는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뜨거운 빵을 건네주었던 그 소년의 특징들을 보았고 그녀의 친절한 작은 행동이 잊히지 않고 반세기 후에 몇 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 하지만 금이 할머니의 석방은 김태우 회장 계획의 첫 부분에 불과했.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 박 과장, 경찰관, 김순경과 이순경, 이 판사, 그리고 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다른 모든 사람들. 그의 사설 탐정들은 각 개인에 대한 방대한 문서를 수집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장 최악의 예상조차 뛰어넘었. 박 과장은 수년간 상인과 사업가들로부터 갈취금을 받았고 압수된 물건을 횡령했으며 문서를 위조했고 심지어 여러 강탈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 판사는 필요한 사건 결정의 대가로 그에게서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았. 그리고 김순경과 이순경은 추가적인 돈을 위해 어떤 더러운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충성스러운 실행자들이었. 김태우 회장은 수집된 모든 문서를 수사위원회와 검찰청에 제출했고 여러 대형 출판사 기자들에게 사본을 전달했다. 충격적인 스캔들이 며칠 만에 터졌. 박 과장은 부패, 권력남용, 갈취 혐의로 체포되었. 이 판사는 직위에서 해임되고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혐의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 김순경과 이순경도 권한 남용 및 구금자에 대한 폭력 행사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태우 회장에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 그는 금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착한 사람들이 친절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잔혹함에 대한 벌을 받는 정의를 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 단순한 말들은 그의 영혼에 깊이 밝혀 그의 삶의 철학, 사업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크게 결정했.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에게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 무방비 상태의 노인을 피고인석으로 보낸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각자 마땅한 대가를 받는 진정한 인민의 정의를 말이다. 어느 늦은 밤, 박 과장이 수사위원회에서 또 다른 신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후드로 눈을 가린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발견되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에워싸고 집들 사이에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가로등도 행인도 없었. 박 과장은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의 입을 넓은 손바닥으로 막았고 다른 남자는 그의 배를 여러 번 때려 폐에서 숨을 토해내게 했. 전 과장은
다음 15분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머리를 손으로 감쌌. 공격은 그를 불구로 만들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할 만큼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한 남자가 몸을 숙여 그의 귀에 직접 속삭였다. 이것은 금이 할머니를 위한 것이다. 그녀의 잼을 위해, 그녀의 양말을 위해, 그녀의 눈물을 위해.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은 나타났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고 박 과장은 자신의 소변 웅덩이에 누워 있었다. 그는 구타 도중에 두려움에 몸에 소변을 지렸고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마비되어 일어설 수 없었다.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다가 겨우 힘을 모아 입구까지 기어가 구급차를 불렀. 병원에서 의사들은 여러 개의 멍, 갈비뼈 2개 골절, 중등도 뇌진탕을 기록했. 그는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그 시간 내내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속삭임에 움찔했으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악몽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 마침내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짓밟고 노인들의 눈물을 비웃던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해가 진 후에는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움찔하는 부서지고 겁에 질린 사람이 되어 있었. 김태우 회장은 이 공격을 자신이 지시했다는 것을 금이 할머니에게 결코 인정하지 않았. 그는 그녀가 폭력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복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이웃들에게 우연히 박 과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되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잠시 어두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십자성호를 긋고 죄인에게 신의 심판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말을 중얼거렸. 그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여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는 때로는 정의가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있었다. 금이 할머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에게 구타당했다는 소식은 마른 풀밭의 들불처럼 빠르게 한 빛이 저녁에 퍼졌. 시장 상인들은 이를 숨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이야기했. 전에는 박 과장 쪽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몰락에 대한 기쁨을 공개적으로 표출했.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정의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 그리고 아무도 이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이 금이 할머니를 감옥에서 구해내고 그녀가 자신의 수호천사라고 불렀던 신비한 부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 금이 할머니가 교도소에서 풀려난 다음 날 검은색 고급차가 한 빛이 외곽의 허름한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 그 집은 더러운 거리, 갈라진 아스팔트, 사가가는 울타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 이웃들은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놀라서 응시했. 머리 스카프와 두툼한 조끼를 입은 노인들은 서로 속삭이며 누가 금이 할머니를 그들 모두의 집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싼 이 차를 타고 찾아왔는지 궁금해했. 그리고 울타리 옆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 이웃들은 담배를 내려놓고 가을 하늘과 페인트가 벗겨지는 주변 건물들을 비추는 반짝이는 차를 진정한 관심으로 응시했. 김태우 회장은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차에서 내려 한쪽 경첩에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울타리 문으로 직행했. 그는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와 비싼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가을 비로 축축한 길을 밟자마자 진흙으로 더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 그의 시선은 깨진 유리창이 있는 작은 집 창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수년 전에 자신을 구해준 여인의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 그의 손에는 커다란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 그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단순히 돈뭉치가 아니라 존경스럽게 가슴에 안고 있었다. 금이 할머니는 그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 그녀는 창문으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그를 맞으러 나갔다. 관절의 고통과 몇 주간의 감금으로 인한 쇠약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녀는 여러 번 세탁하여 바르고 꽃무늬가 희미해진 낡은 면 드레스와 몇 년 전 직접 든 양모 스웨터를 입고 있었. 스웨터는 오래전에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고 식별할 수 없는 회색이 되어 있었. 원래는 밝은 파란색이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뒤통수에 묶여 있었고
발에는 20년 동안 짐에서 신었던 바로 그 펠트 슬리퍼가 있었. 그것은 오래전에 버려졌어야 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이 물건과 헤어질 수 없었다. 태우 씨, 어서 와요. 어서 와요. 그녀는 서둘러 말하며 옆으로 비켜 그의 소박한 집으로 들어오게 했. 죄송해요. 제 집은 너무 가난해서 손님을 예상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사치와 편안함에 익숙한 사람을 자신의 궁핍한 환경으로 맞이하는 것이 불편했. 하지만 김태우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턱을 넘어섰고 그 순간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 똑같은 오래된 나무와 마른 허브 냄새, 똑같은 발밑에 삐걱거리는 마룻소리, 금이가 시장에서 자신에게 빵을 주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 집안은 방만큼이나 허름했다. 작은 방은 부엌, 거실, 침실의 역할을 동시에 했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옷장, 철제 침대, 자수된 식탁보가 깔린 둥근 테이블, 그리고 달아빠진 의자 2개를 놓을 공간조차 거의 없었. 벽에는 오래된 나무 액자 속의 젊은 시절, 금이 할머니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 덕팔 할아버지의 사진, 세월에 바랜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 구석에는 집의 유일한 난방원인 작은 벽난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장작 더미가 있었는데 겨울 내내 충분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김태우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 한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다는 수치심이었다. 앉아요. 태우 씨, 앉아요. 금이 할머니는 그에게 의자 하나를 가리켰고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요. 당신이 저라는 것을, 당신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당신이 저를 위해 한 일들을 말이에요. 그녀의 눈은 흐르지 않는 눈물로 빛났고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손님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 저는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태우 씨. 당신이 사라진 후 매일이요. 당신이 살아있는지조차 몰랐고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김태호 회장은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에 잡고 꽉 쥐었. 수년간의 노동으로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밝힌 피부를 손가락 끝으로 느꼈다. 오히려 제가 할머니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한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진심 어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 할머니의 빵이 그 끔찍한 날들에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직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어른들이 잔혹하고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살아남을 힘을 주셨고 싸울 힘을 주셨고 지금의 제가 될 힘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금이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 그녀의 작은 친절한 행동, 빵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남자의 운명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 그녀는 보상을 위해서도 감사함을 위해서도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굶주린 아이를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된 이 아이가 그녀 앞에 앉아 자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었. 이것은 그녀의 지친 영혼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이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은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 그리고 이제 금이 할머니,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우 회장이 말하며 그가 내내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작은 금액이지만 1억 원이에요. 할머니가 겪으신 모든 일, 모든 수치심과 고통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 할머니는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은행띠로 깔끔하게 묶인 돈뭉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금이 할머니는 위험한 것을 본 것처럼 테이블에서 뒤로 물러났. 태우 씨,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봉투에서 뒤로 물러났다.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야 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굶주린 아이에게 음식을 주었을 뿐이에요. 어떤 여자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그녀는 마치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것처럼 봉투를 두려워하며 바라보았. 평생 동안 그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월 연금은 3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그녀가 텃밭의 감자로만 살아야 했던 시절에 비하면 재산처럼 느껴졌. 하지만 김태우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두꺼운 돈뭉치 주위에 그녀의 손가락을 감쌌다. 금이 할머니,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에게는 이것이 희생이나 자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빚이에요. 수년 전에 갚았어야 할 빚이에요. 할머니는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적어도 이제라도 이 불의를 바로잡게 해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매달 할머니에게 모든 식료품과 필수품을 배달하도록 조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할머니 집을 수리할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춥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금이 할머니, 제가 약속해요. 금이 할머니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고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려 바랜 식탁보에 떨어졌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이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익숙했던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길고 힘든 삶이 마침내 자신에게 밝은 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태우를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자신도 눈물이 고여 코가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태우 씨. 그녀가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내 아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녀는 넘쳐나는 감정으로 떨며 의자에서 일어나 마치 자신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아들을 안듯이 그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 김태우 회장도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었던 작고 연약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수백만 달러, 그의 사업, 그리고 그의 모든 저택이 그가 지금 도시 외곽의 가난한 집에서 느끼는 이 작은 따뜻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금이 할머니가 풀려난 날부터 몇 달이 지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 했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새 창문이 달린 따뜻한 집, 김태우 회장 사람들이 매주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알지 못했던 평화와 안정감이었다. 그녀의 허름한 집은 김태우 회장이 고용한 건축팀 덕분에 알아볼 수 없게 변했다. 그들은 낡은 지붕을 교체하고 기초를 보강하고 벽을 단열하고 새벽 난로를 설치했으며 심지어 가스 난방을 설치하여 이제 금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작을 패고 관절염 걸린 손으로 불을 지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으로 그녀를 조용히 동정했던 이웃들은 이제 숨기지 않는 놀라움과 심지어 약간의 질투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록 금이 할머니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에 대해 결코 자랑하지 않았고 여전히 모두와 똑같이 소박하고 친근하게 이야기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그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녀의 집은 서서히 거리 전체의 매력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얻고 따뜻한 말과 그녀가 특별한 레시피로 끓이는 차 한 잔을 마시러 왔다. 지난 여름에 딴 말은 허브와 열매를 넣은 차였다. 금이 할머니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 장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었고 겪었던 모든 충격으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다. 하지만 때로는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머리 스카프를 두르고 중앙광장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상인들과 손님들을 바라보고 신선한 채소, 수제빵, 그리고 오이, 김치의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그녀를 알아보고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에 맞섰던 무서운 날을 기억하는 상인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환영했다. 껴안고 자신들의 물건을 대접하고 박 과장 체포 이후 시장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경쟁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삶은 실제로 변했다. 박 과장을 대체한 새로운 과장인 이승현 과장은 이전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그는 갈취하지 않았고 상인들을 모욕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구실로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서류 절차를 돕고 법률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사전에 검열을 경고하는 등 정직한 공무원이 해야 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임명은 김태우 회장과 합의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금이 할머니 이야기 이후 김태우 회장은 시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이승연 과장 자신은 그러한 소문을 확인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었. 김순경과 이순경은 불명예스럽게 경찰에서 해고되었고 법집행기관의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되었. 이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잃고 이제 도시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불공정하게 판결했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 박 과장은 구타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관심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보냈던 바로 그 감옥에 앉아 있어 다른 죄수들이 그가 밖에 있을 때 저지른 일을 알고 그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태우 회장은 금이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녀의 집으로 그의 고급차를 타고 왔고 그녀의 집수리와 주변 지역 개선 후에는 이 거리에 더 이상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 따뜻한 옷, 큰 글씨로 읽기 쉬운 책, 이전에 살 수 없었던 약, 그리고 그저 앉아서 그녀와 삶, 과거, 미래에 대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에게 이 방문은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었다. 이 소박한 여인 옆에서 그는 세상이 그에게 강하고 계산적이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어린 소년처럼 느꼈. 금이 할머니는 그를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아들처럼 대했. 그녀는 그에게 양말과 스카프를 떠주었고 어릴 때 그에게 먹였던 바로 그 레시피로 빵을 구웠으며 그가 떠날 때마다 울타리 문에 서서 그의 차가길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 운명의 이상한 길, 남편, 건강,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성공하고 부유하지만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남자 형태의 진정한 가족을 말이다. 그녀의 가판대가 있던 곳의 상인들은 여기서 불의에 대한 봉기가 시작되었. 도시 관리들을 거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금이 할머니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나무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당국은 이 표지판을 무허가 설치물이자 질서 위반이라고 부르며 여러 번 철거하려 했지만 상인들은 매번 다시 설치해 결국 당국은 포기하고 표지판을 그대로 두었. 그것은 시장의 독특한 명소가 되었고 방문객들은 종종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지역 상인들로부터 권력 남용에 맞선 용감한 노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 금이 할머니 자신은 자신의 명성에 대해 약간의 부끄러움과 불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여자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기자들이 그녀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특히 그녀가 풀려난 첫 달 동안 자주 그랬는데 그녀는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지만 질문에는 마지못해 답했. 종종 대화 주제를 김태우 회장으로 돌렸. 그녀는 그를 자신의 수호천사라고 불렀고 그가 없었다면 자신은 오래전에 축축한 무덤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 금이 할머니는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허면허면들 보내며 양말과 장갑을 떴. 예전처럼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지인, 그리고 그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과자와 따뜻한 옷을 가져다주는 지역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 그녀는 자신보다 운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손으로 바늘을 잡을 수 있는 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감사함을 바라지 않으며 평생 해왔던 것처럼 선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 보육원의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금이 할머니라고 불렀으며 그녀에게 이 방문은 아마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어느 봄날 눈이 녹고 첫 꽃들이 검은 흙을 뚫고 나올 때 금이 할머니는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옆집 지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 해는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그녀 옆에는 그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김태우 회장이 있었다. 그저 그녀의 빵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요함을 즐기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우 씨, 아시죠? 마침내 그녀가 해를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긴 삶을 살았어요. 전쟁, 굶주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죠.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남은 삶을 외롭고 가난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어린 시절 그가 기억하는 바로 그 미소를 지었. 따뜻하고 친절하며 어머니 같은 미소였다. 태우 씨, 아시죠?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 작은 친절한 행동이 몇 배로 돌아왔고 이 세상에 정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김태우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할 말을 잃었고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첫 별이 어두워지는 하늘에 빛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 그리고 그 순간 그들 둘 다 알았. 어떤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어떤 것, 감사함, 사랑, 그리고 선은 항상 악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올지라도 말이다.